곰팡이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햇빛이라곤 한 번도 볼 수 없는 반지하방 특유의 비릿하고 축축한 냄새 말입니다. 여러분은 그 냄새를 아시나요? 그것은 단순히 공간의 냄새가 아닙니다. 가난의 냄새이자 사람을 끈질기게 따라다니는 절망의 냄새입니다. 그 어두컴컴한 구석에서 아이의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와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이제 겨우 5살인 혜운이는 솜이 다 삐져나올 정도로 날고해진 이불 속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조그만 입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렸고 입술은 펄펄 끓는 열 때문에 터지고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엄마, 머리가 너무 아파요. 아이는 고양이 울음소리처럼 작게 속삭였지만 서연에게는 마치 큰 망치가 가슴을 내리치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거친 손을 아이의 이마에 댔습니다. 뜨거웠습니다. 마치 불타는 숯덩이 같았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서둘러 수건을 찬물에 적셔 짠 뒤 아이의 이마에 올려주었습니다. 손이 떨리는 것은 추위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아이가 아픈데 수중에 동전 한 푼 없는 엄마의 두려움. 그것은 정말 끔찍한 기분입니다. 서연은 몸을 돌려 싱크대 옆에 있는 플라스틱 쌀통을 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하얗게 드러난 바닥이 마치 그녀를 조롱하는 듯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혹시나 쌀알 몇 개라도 찾을 수 있을까 싶어 손가락으로 바닥을 긁어보았지만 한 줌은커녕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처의 낡은 플라스틱 탁자 위에는 병원비 청구서가 작은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30만 원, 50만 원. 차가운 숫자들은 그녀의 눈앞에서 춤을 췄습니다. 서연은 속으로 계산을 하다가 왈칵 쏟아지는 짜디짠 눈물을 삼켰습니다. 혜운이는 태어날 때부터 약해서 병원이 집이었고 약이 밥이었습니다. 남들은 아이가 자라기를 바라며 키우지만 서연은 그저 아이가 오늘 하루를 무사히 넘기기만을 바라며 키웠습니다. 깊은 한숨을 내쉬며 서연은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배신하고 떠난 남편의 모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세상에 남자는 많지만 어려울 때 처자식을 버리는 그런 종류는 짐승만도 못합니다. 서연은 본래 고아로 보육원에서 자랐고 5살 이전의 기억은 완전히 백지장 같았습니다. 그녀는 부모님이 누구인지 왜 버려졌는지 몰랐습니다. 뿌리 없는 투명 인간 같았던 그녀는 25살에 그를 만나 사랑했고 혜운이를 가졌습니다. 웨딩드레스도 입어보지 못했고 제대로 된 명분도 없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1년 전 말 한마디 없이 떠나버렸습니다. 그는 돈 문제의 중압감을 견디지 못했고 아픈 아이의 울음소리를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는 빚과 어린 자식만을 남겨둔 채 떠났습니다. 여자의 인생은 팔자라지만 서연의 운명은 왜 이토록 쓰라린 걸까요? 쾅쾅쾅 썩은 나무 문틀이 흔들릴 정도로 거칠게 문 두드리는 소리가 그녀의 생각 흐름을 끊어놓았습니다. 방 전체가 덜덜 떨리는 듯 했습니다. 하운이 엄마, 어디 있어? 당장 나와 더 이상은 못 기다려. 집주인 여자의 날카롭고 앙칼진 목소리가 문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서연은 화들짝 놀라 심장이 가슴 밖으로 튀어나올 듯 쿵쾅거렸습니다. 집세가 3달이나 밀렸어. 이번 주까지 안 갚으면 당장 방 빼. 어디서 이런 뻔뻔한 여자가 들어와서는. 서연은 겁에 질려 감히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침대로 달려가 두 손으로 혜운이의 귀를 막았습니다. 아이가 들을까봐 아이가
아이가 무서워할까봐 겁이 났습니다. 저렇게 열이 펄펄 끓는 아이가 어떻게 저런 고함 소리를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마치 사냥꾼에게 쫓기는 짐승처럼 반사적으로 서연은 아이를 번쩍 안아들고 벽에 붙은 낡은 옷장 속으로 살금살금 기어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옷장 문을 살짝 닫고 숨을 죽였습니다. 어둠이 두 모녀를 감쌌습니다. 옷장 속의 곰팡이 냄새가 시큼한 땀 냄새와 섞였습니다. 서연은 아이를 꼭 껴안고 볼을 타고 눈물을 흘렸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못했습니다. 밖에서는 욕설이 한동안 이어지다가 쿵쿵거리는 발소리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한참을 더 기다려 집주인이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한 후에야 서연은 조심스럽게 옷장 문을 밀고 나왔습니다. 다리가 저리고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바로 그때 다시 조용히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똑. 서연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서려는데 나직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아, 할미다. 이웃집 박 할머니였습니다. 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서둘러 문을 열었습니다. 박 할머니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작은 냄비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문 열어라. 죽 좀 가져왔다. 할머니는 죽 냄비를 서연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냄비의 온기가 서연의 차가운 손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얗게 피어오르는 얇은 김을 보며 서연은 또다시 울고 싶어졌습니다. 세상의 가난한 사람들끼리 왜 이렇게 서로를 아끼는 걸까요? 할머니, 죄송해요. 제가 할머니께 빚진 게 너무 많아서 다음 생에라도 다 갚을 수 있을지. 서연이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 녀석아 무슨 쓸데없는 소리야. 박 할머니는 손사래를 쳤지만 이마의 주름살 사이로 보이는 눈빛은 더없이 인자했습니다. 하운이 먹여야지. 애가 또 아프다며 쯧쯧 조그만 게 날마다 약을 달고 살아서 원. 박 할머니는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쭈글쭈글하고 거친 손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따뜻했습니다. 그 사람의 온기가 서연으로 하여금 이 잔인한 세상 속에 완전히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날이 완전히 밝기도 전 안개가 자욱한 길을 나서며 서연은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잠든 하온이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자고 있었지만 은근한 통증 때문에 미간을 살짝 찌푸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안하다고 속삭인 뒤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오늘도 그녀는 인력 시장에 나가야 했습니다. 그녀와 같은 사람들의 삶은 그랬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사는 내일을 꿈꿀 수 없는 삶이었습니다. 새벽 인력 시장은 이미 사람들로 꽉 차 있었습니다. 대부분 그녀와 비슷한 나이거나 중년의 아저씨들로 모두 추위에 몸을 웅크린 채 간절한 눈빛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청소 식당 설거지 공사판 보조. 자빌, 돈이 되는 일이라면 뭐든 상관없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경제가 어려워 일자리는 적고 사람은 많아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소장님, 오늘도 일 없나요? 서연이 희망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관리소장은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고, 빌딩 청소 자리가 있는 줄 알았는데 아까 다른 팀이 차에 갔어. 돌아가 봐. 내일 다시 오고. 서연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실망감. 누군가 온몸의 기운을 다 빼가버린 것 같았습니다. 바쁘게 오가는 인파 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너무나 작고 쓸모없게 느껴졌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모두 버티려고 애쓰고 있었고
누구나 짐을 지고 있었지만 왜 그녀의 짐은 이토록 무거운 걸까요? 멍하니 서 있는데 누군가 그녀의 손에 낡은 손수레를 쥐어주었습니다. 이봐, 일 없으면 나랑 폐지나 주우러 갑시다. 채소 값이라도 벌어야지. 집에 아파 누워있는 혜운이와 텅 빈 쌀통을 생각하며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적어도 뭐라도 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무거운 수레를 끌고 거리로 나갔습니다. 해가 뜨기 시작했고 뜨겁고 강렬한 햇살이 아스팔트 위로 쏟아졌습니다. 수레를 끄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손바닥에는 물집이 잡혔고 어깨는 수천 개의 바늘로 찌르는 듯 아팠습니다. 땀이 등 뒤로 흐르고 얼굴을 타고 내려와 눈을 따갑게 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희미하지만 희망이었습니다. 아이고, 앞쪽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폐지가 가득 담긴 수레를 끌던 한 할머니가 지난밤 비로 미끄러워진 언덕길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지셨습니다. 할머니의 수레가 옆으로 넘어가면서 종이 박스들이 도로로 쏟아져 더러운 물에 젖었습니다. 1초도 생각하지 않고 서연은 자신의 술에 손잡이를 놓고 달려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그녀는 자신의 옷에 흙탕물이 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할머니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할머니의 무릎이 까져 피가 흙물과 섞여 흐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주머니에서 유일하게 깨끗한 손수건을 꺼내 조심스럽게 상처를 닦아드렸습니다. 어이구, 고마워요. 젊은이가 마음씨도 곱네게. 할머니는 아픔과 고마움에 떨리는 목소리로 신음했습니다. 그런데 아가씨, 저기 좀 봐. 아가씨, 수레가. 서연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갑자기 손을 놓는 바람에 그녀의 수레가 언덕 아래로 거꾸로 굴러가고인 물웅덩이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힘들게 주운 박스들이 물을 먹어 흐물흐물해져서 못쓰게 되어버렸습니다. 허사였습니다. 서연은 곤죽이 된 박스 더미를 보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이의 약값, 오늘 저녁 밥값, 모든 게 저 흙탕물과 함께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떨고 있는 할머니를 보며 그녀는 다시 미소 지었습니다. 씁쓸하지만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뼈 안 다치신 게 천만다행이죠. 물건이야 다시 구하면 되지만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빈 수레를 끌고 돌아오는 서연의 마음은 돌덩이를 매단 듯 무거웠습니다. 바로 그때 주머니 속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인력시장 소장님의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서연 씨, 당장 돌아와 급한 일이야. 소장님의 목소리는 다급하고 심각했습니다. 평창동에 있는 큰 저택에서 오늘 당장 일할 도우미를 구한대. 보수가 아주 후하다고 하던데 평소 일당의 서너 배는 될 거야. 얼른 사무실로 와서 일 받아가. 보수가 후하다. 그 네 글자가 서연의 머릿속에서 구원의 종소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심장이 마구 뛰었습니다. 평창동. 그곳은 부촌 중의 부촌으로 그녀 같은 사람은 평생 발도 못 붙여볼 곳이었습니다. 원래 10년 넘게 일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며칠 전에 갑자기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갔대. 집이 워낙 크고 할 일도 많은데 주인 성격이 까다로워서 급하게 대타가 필요하다나 봐. 할 수 있겠어? 네, 할 수 있습니다. 당장 가겠습니다. 서연은 피곤함도 잊은 채 전화기에 대고 소리치며 사무실을 향해
전력 질주했습니다. 소장님은 서류 정리에 바빴고 그녀가 도착하자 종이 한 장을 쥐어주었습니다. 여기 주소랑 구체적인 일정은 다 적혀 있어. 내일 아침 일찍 출근해. 명심해 부잣집이라 아주 까다로우니까 조심해서 일하고. 서연은 두 손으로 종이를 받아 보물처럼 소중히 다루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안주머니 깊숙이 넣고 왼쪽 가슴에 대보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혜은이는 여전히 열이 있었지만 박 할머니의 죽 덕분에 조금 나아져 있었습니다. 서연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혜은아, 힘내자. 엄마가 꼭 돈 벌어 올게. 엄마가 우리 딸한테 제일 좋은 약 사주고 불고기도 사줄게. 우리 딸 착하지? 그날 밤 그녀는 박 할머니에게 내일 혜은이를 부탁했습니다. 할머니는 주소가 적힌 종이를 들고 눈을 가늘게 뜨고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다녀오렴. 내가 아이 봐줄게. 평창동이면 아주 먼데 오가며 조심하고. 다음 날 새벽 동이 틀 무렵 서연은 딸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고 집을 나섰습니다. 첫 버스는 그녀를 허름한 달동네에서 멀리 떨어진 도시 북쪽으로 데려갔습니다. 차창 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흐릿하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불안 긴장, 그리고 희미한 희망 등 온갖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과연 그 화려한 곳에서 무엇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야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서연의 눈앞에 나타난 평창동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공기는 맑았고 새소리가 들릴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구불구불한 언덕길은 푸른 나무들로 덮여 있었고 높은 돌담은 그 안에 화려한 저택들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언덕길을 따라 걸었고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거대하고 위압적인 철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문틈으로 보이는 저택은 웅장하고 고급스러워 말문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그녀는 크게 심호흡을 하고 용기를 내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요? 인터폰 스피커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차갑고 메마른 목소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인력시장 소개로 일하러 온 이서연입니다. 부드러운 모터 소리와 함께 철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평평하게 깔린 돌길이 현관으로 이어졌고 양옆으로는 그림처럼 아름답게 다듬어진 소나무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현관 앞에는 단정한 검은 양복을 입고 머리를 빗어 넘긴 나이든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 집사였습니다. 그는 탐색하듯 차가운 눈빛으로 서연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습니다. 서연은 마치 먼지 투성이인 채로 궁전에 들어온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당신이 이서연 맞나? 그의 목소리는 감정 없이 단조로웠습니다. 나는 정 집사요. 여기서 30년 넘게 일했지. 미리 말해두지만 여긴 시장통도 아니고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도 아니야. 서연은 몸을 움츠리며 고개를 숙이고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호기심 갖지 말고 여기저기 곁눈질하지 마. 맡은 일만 잘하면 돼. 제일 중요한 건 정숙 유지야. 절대 시끄럽게 해선 안 되고 회장님 눈에 띄어서도 안 돼. 알겠나? 네, 명심하겠습니다. 정 집사를 따라 안으로 들어간 서연은 놀라 입이 딱 벌어질 뻔했습니다. 바닥은 거울처럼 빛나는 대리석이었고 높은 천장에는 화려한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고급 원목 가구, 고대 도자기들, 모든 것이
극도의 사치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부유함과는 반대로 집 안은 소름 끼칠 정도로 차갑고 고요했습니다. 사람 사는 집이라기보다는 관람객 없는 박물관 같았습니다. 웃음소리도 사람의 온기도 없었습니다. 주방은 이쪽 청소 도구는 저쪽 창고에 있어. 오늘은 1층 전체를 닦도록 해. 손걸레질로 해야 하고 시끄러운 청소기는 쓰지 마. 업무를 지시한 후 정 집사는 가버렸고 서연은 넓은 공간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녀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큰 홀을 지나 복도로 들어설 때 벽에 걸린 커다란 유화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림 속에는 절세 미인인 여성이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었고 품에는 5살 정도 된 여자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림이 어찌나 생생한지 서연은 그들이 자신을 보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계단에서 느리고 무거운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뚜벅, 뚜벅, 뚜벅. 서연은 서둘러 고개를 들었습니다. 백발이 성성하지만 여전히 위엄 있는 풍채의 노신사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고급 실내복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이태준 회장이었습니다. 이 회장은 가족 초상화 앞에 멈춰 서서 한참 동안 그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서연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지독한 고독과 사무치는 그리움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고개 숙여 인사했지만 그는 그녀를 보지 못한 듯,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의 눈에는 그림 속 2사람밖에 없는 듯 했습니다. 지아야, 아빠가 미안해. 그는 떨리고 부서질 듯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서재 쪽으로 가서 문을 닫았습니다. 그의 쓸쓸한 뒷모습에 서연은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저토록 부유하고 권력 있는 사람이 왜 저렇게 슬픈 뒷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이 집에 무슨 사연이라도 있는 걸까요? 그날 종일 서연은 고개를 숙이고 청소했습니다. 저택은 너무 넓었고 복도는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길었습니다. 차가운 돌바닥에 무릎을 꿇고 타일을 하나하나 닦았습니다. 무릎이 쑤시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으며 찬물과 세제 때문에 손은 붉게 부르텄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불평 한마디 할 수 없었습니다. 인적 없는 복도 끝을 닦고 있을 때 너무나 고요한 분위기에 서연은 문득 아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혜은이는 지금쯤 어떨까? 열은 좀 내렸을까 박할머니가 제 시간에 약을 챙겨주셨을까?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계속 바닥을 닦았습니다. 그때 무의식 중에 습관처럼, 아니, 어딘가 먼 곳에서 들려오는 기억처럼 서연은 작은 멜로디를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잘 자라 우리 아가, 좋은 꿈 꾸거라. 바람이 자장가 불러주고 구름이 지켜줄 거야. 유명한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서연이 기억하는 유일한 어린 시절의 흔적이었습니다. 누가 불러줬는지 어디서 배웠는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슬플 때나 무서울 때 혹은 해온 일을 재울 때면 자연스럽게 목구멍에서 흘러나오는 멜로디였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미스터리한 과거와 연결된 유일한 끈이었습니다. 나직하고 청가한 노랫소리가 적막한 복도를 울리며 문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같은 시각 2층 이 회장의 서재 문은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는 안락 의자에 앉아 서류를 들고 있었지만 시선은 먼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의 손이 멈췄습니다.
두 눈이 부릅떠졌습니다. 그 노랫소리, 그 멜로디, 아주 작고 희미했지만 그의 귀에는 천둥 소리처럼 똑똑히 들렸습니다. 마치 전류가 척추를 타고 흐르는 듯 온몸이 저릿했습니다. 이 회장의 얼굴은 순식간에 핏기 하나 없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고 들고 있던 서류 뭉치가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이럴 수가. 말도 안 돼. 그는 서재 문 밖으로 뛰쳐나가 떨리는 손으로 난간을 꽉 잡고 1층 홀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쿵쾅거렸습니다. 그 자장가, 그것은 25년 전 죽은 아내가 직접 작곡한 특별한 노래였습니다. 아내가 매일 밤 어린 딸 지아에게만 불러주던 노래. 세상에서 오직 세 사람, 그와 아내, 그리고 25년 전 실종된 딸만이 아는 비밀스럽고 신성한 멜로디였습니다. 왜 지금 이 집에서 그 노래가 들리는 거지? 그는 복도를 내려다보았지만 멀리 구석에서 청소하고 있는 새 도우미의 뒷모습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노랫소리는 멈췄습니다. 이 회장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잘못 들은 걸까? 아내와 딸이 너무 그리워서 환청을 들은 걸까? 그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요동치는 심장을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강렬한 예감, 말도 안 되는 희망의 불씨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서재로 돌아왔지만 늙은 손은 멈추지 않고 떨렸습니다. 이것은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운명의 장난일까요? 시계가 저녁 7시를 가리키자 밖은 짙은 푸른색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길었던 첫 출근을 마쳤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살점이 떨어져 나갈 것 같았지만 정 집사가 일당이 든 봉투를 건네자 피로가 씻은 듯 사라졌습니다. 오늘 일당이야. 내일도 이 시간에 와. 절대 늦으면 안 돼. 네, 정말 감사합니다. 얇은 봉투를 손에 쥐자 서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여러분, 부자들에게 이 돈은 아무것도 아닐지 모릅니다. 기껏해야 간식비 정도겠죠. 하지만 지금 서연에게는 전 재산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혜은이의 해열제이자 따뜻한 죽이고 이 혹독한 도시에서 두 모녀가 버틸 수 있는 희망이었습니다. 그녀는 버스에 올라 맨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버스 엔진 소리가 웅궁거리고 차창 밖으로 노란 가로등 불빛이 번지고 규칙적인 흔들림에 금세 졸음이 쏟아졌습니다. 서연은 창문에 머리를 기대고 선잠에 빠졌습니다. 그 몽롱한 꿈속에서 그녀는 다시 하얀 안개 속에 서 있었습니다. 누군가 그녀에게 자장가를 불러주고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이상하리만큼 따뜻했고 메마른 영혼을 적시는 시원한 샘물처럼 평온했습니다.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봐도 노래 부르는 사람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보호받고 있다는 안도감이 그녀를 감쌌습니다. 끼익. 버스 브레이크 소리에 서연은 화들짝 깼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내려 자취방을 향해 뛰었습니다. 좁은 반지하 방에 도착하자 익숙한 곰팡이 냄새가 났지만 오늘따라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엄마 오셨어요. 혜은이가 침대에 앉아 놀고 있다가 엄마를 보고 활짝 웃었습니다. 아이의 미소가 어두운 방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우리 하윤이 오늘은 많이 안 아팠어. 서연은 달려가 아이를 와락 껴안고 아이 몸에서 나는 시큼한 땀 냄새와 전 냄새를 맡았습니다. 네, 괜찮아요.
할머니가 주신 죽이 정말 맛있었어요. 엄마 일하고 오느라 힘들었죠. 아이의 물음에 서연은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5살밖에 안 된 아이가 어쩜 이렇게 속이 깊은지 마음이 아팠습니다. 서연은 얼른 봉투에서 돈을 일부 꺼내 박 할머니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할머니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적지만 이거 오늘 해오니 약값이랑 밥값이에요. 낡은 옷을 꿰매고 있던 박 할머니는 고개를 들어 서연을 보더니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이 녀석아 됐다니까. 도로 가져가서 얼른 애 보약이나 한 제 지어 먹여. 혜운이가 너무 약해서 몸보신 좀 시켜야지. 하지만 할머니, 하지만은 무슨. 나중에 부자 되면 갚고 지금은 애부터 챙겨. 박 할머니는 돈을 다시 서연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구겨진 지폐를 쥔 서연의 가슴이 묵직해졌습니다. 세상에 아직 좋은 사람이 참 많죠. 여러분, 그날 밤 혜운이에게 약을 먹인 후 서연은 아이를 품에 안고 누웠습니다. 아이의 고른 숨소리에 평온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익숙한 멜로디를 흥얼거렸습니다. 잘 자라, 우리 아가 좋은 꿈 꾸거라. 바람이 자장가 불러주고 엄마가 지켜줄 거야, 영원히. 그 고요한 순간 낮에 보았던 이 회장의 쓸쓸한 뒷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성처럼 크고 화려하지만 소름 끼치도록 차갑고 텅 빈 저택. 그림 앞에서 지하를 부르며 뼈저리게 아파하던 그 권력자의 모습이 계속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나도 저렇게 나를 사랑해주는 부모님이 있었을까? 왜 그 추운 겨울날 보육원에 나를 버렸을까? 그 질문은 20년 넘게 서연을 괴롭혀 왔습니다. 하지만 내일 또 일찍 일어나 혜운이를 위해 돈을 벌어야 했기에 그녀는 눈물을 훔치고 잠을 청했습니다. 서연은 몰랐습니다. 오늘 무심코 부른 자장가와 그 저택에서의 등장이 25년간 녹슬어 있던 운명의 수레바퀴를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1층에서 울려 퍼진 그 비밀의 자장가를 들은 날부터 이태준 회장은 평소의 침착함을 유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냉철하고 위험 있어 보였지만 속에서는 거친 파도가 일고 있었습니다. 그는 새로 온 도움이 이서연을 남몰래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2층 서재 창가에 서서 마당에서 낙엽을 쓰는 서연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1층 복도를 지날 때는 일부러 발소리를 죽이고 인기척을 살폈습니다. 하지만 정작 직접 마주치기는 두려웠습니다. 마음속에서는 말도 안 돼, 그 아이는 죽었어 라는 차가운 이성과 미치도록 간절한 희망 사이에서 고통스러운 줄다리기가 이어졌습니다. 며칠 후 저택의 분위기가 평소보다 분주해졌습니다. 최 비서가 오랜 사업 파트너인 중요한 손님을 모시고 올 예정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정 집사는 손님 맞이를 위해 거대한 과일 바구니를 준비해 메인 홀 테이블 한가운데에 장식해 두었습니다. 바구니에는 비싼 수입 과일들이 가득했습니다. 빨간 사과, 탱탱한 청포도 노란배, 그리고 솜털이 보송보송하고 향긋한 냄새를 풍기는 커다란 천도 복숭아가 있었습니다. 서연은 여느 때처럼 메인 홀 바닥을 무릎 꿇고 닦고 있었습니다. 화강암 타일을 하나하나 정성스레 닦느라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과일 바구니가 놓인 테이블 근처를 닦을 때 달콤하면서도 위험한 향기가 코를 찔렀습니다. 즉시 서연의 코가 심하게 간지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목구멍에 개미가 기어다니는 것처럼 따가웠습니다. 애취, 애취, 재채기 소리가 고요한 정적을 깼습니다. 서연은 시끄럽게 하지 말라던 정 집사의 말을 떠올리며 참으려 했지만 몸의 반응은 너무 격렬했습니다. 재채기가 연달아 터져 나왔고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되었습니다. 왜 이러지 애취, 복숭아구나. 서연은 당황하며 원인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손으로 입과 코를 막고 생존 본능에 따라 과일 바구니에서 멀어지며 창가 쪽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허둥지둥 일어나 창문을 활짝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폐 속에 들어온 무서운 복숭아 냄새를 몰아내려 애썼습니다.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눈은 충혈되었으며 숨은 거칠어졌습니다. 바로 그때 2층 계단에서 누군가 멈춰 섰습니다. 손님을 맞으러 내려오려던 이 회장이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이 허공에서 멈췄고 난간을 잡은 손의 관절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두 눈은 알레르기로 괴로워하는 서연에게 고정되었습니다. 설마. 차가운 전율이 등골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시간 속에 묻혀버린 줄 알았던 25년 전의 기억이 어제 일처럼 생생하고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아내는 복숭아 알레르기가 아주 심했습니다. 그리고 어린 딸 지아도 그 체질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는 마트 과일 코너를 지날 때마다 코를 찡긋거리고 재채기를 하며 칭얼대던 어린 지아의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아빠, 나 복숭아 싫어. 코 아파. 빨리 안아줘. 그 어리고 칭얼대던 목소리가 귓가에 쟁쟁했습니다. 이 회장은 몸을 떨었고 늙은 다리에 힘이 풀려 난간을 꽉 잡고서야 겨우 계단을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창가에서 심호흡을 하던 서연은 재채기가 조금 잦아들었습니다. 이봐, 괜찮나? 뒤에서 들려온 낮고 굵은 목소리에 서연은 쏘스라치게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이 회장이 몇 걸음 뒤에 서서 그녀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영혼까지 파고드는 눈빛이었습니다. 아, 회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시끄럽게 해서 죄송합니다. 서연은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두려움에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갑자기 재채기가 나와서 아마 복숭아 알레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복숭아 알레르기. 이 회장이 목이 매는 소리로 되물었습니다. 네, 회장님.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체질이 좀 특이해서 복숭아 냄새만 맡아도 눈물 콧물이 걷잡을 수 없이 쏟아지거든요. 이 회장의 심장이 북소리처럼 쿵쾅거렸습니다. 비밀의 자장가, 그리고 유전된 복숭아 알레르기. 세상에 이렇게 잔인할 정도로 우연히 겹칠 수 있을까요?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서연의 얼굴을 자세히 뜯어보았습니다. 아내의 흔적, 옛날 어린 딸의 흔적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25년이라는 세월은 너무 길었습니다. 통통했던 5살 아이의 얼굴은 온갖 고생을 겪은 야윈 여인의 얼굴로 변해 있었습니다. 확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이 회장의 마음속 의심은 더 이상 억누를 수 없을 만큼 커졌습니다. 그는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정 집사 서재로 차 좀 가져와.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덧붙였습니다. 아니, 이서연 씨 보고 가져오라고 해.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약간 놀란 듯한
정 집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서연 말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잠시 후 노크 소리가 났습니다. 회장님, 차 가져왔습니다. 들어와. 서연이 쟁반을 들고 들어와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그윽한 차 향기가 책으로 가득 찬 넓은 방에 퍼졌습니다. 거기 두고 잠시 기다리게. 결제할 서류가 있어서. 이 회장은 눈을 서류에 고정한 척했지만 실은 그의 모든 감각이 앞에 서 있는 여인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얌전히 뒤로 물러나 두 손을 모으고 서 있었습니다. 괴종 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만이 정적을 채웠습니다. 이 회장은 마지막 테스트를 시작했습니다. 만약 그녀가 진짜 지아라면 절대 숨길 수 없으리라. 믿는 습관의 유전자 코드였습니다. 이 회장은 책상에 팔을 괴고 깊은 생각에 잠길 때마다 나오는 오랜 습관처럼 오른손 검지를 들어 턱을 2번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톡톡. 그러고는 턱을 문지르다 다시 두드렸습니다. 톡톡. 서연은 생각에 잠긴 회장을 바라보고 서 있었습니다. 혹시 뭘 잘못해서 불려온 건 아닌지 걱정되었습니다. 긴장은 전염되었습니다. 무의식 중에 이 회장의 행동을 본 순간 서연의 뇌는 어린 시절부터 잠재의식 깊이 박혀있던 반사작용을 자동으로 작동시켰습니다. 서연은 오른손을 들어 검지로 자신의 턱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톡톡. 그녀는 허공을 응시한 채 아무 생각 없이 아주 자연스럽게 그 행동을 했습니다. 탁! 이 회장의 손에 들려있던 비싼 만년필이 책상 위로 떨어져 굴러가더니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건조한 소리에 서연이 퍼뜩 정신을 차리고 회장을 쳐다보았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그녀는 황급히 만년필을 주우려고 몸을 숙였습니다. 하지만 이 회장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그의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한껏 커져서 방금 턱을 두드렸던 서연의 오른손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자네, 방금 뭘 한 건가?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네, 제가 뭘 했나요? 서연은 영문을 몰라 겁을 먹었습니다. 제가 방해했다면 죄송합니다. 아니, 됐네. 나가봐. 당장 나가. 이 회장은 손을 저었습니다. 거의 애원하는 듯 하면서도 명령하는 말투였습니다. 서연은 겁에 질려 서둘러 인사를 하고 밖으로 나가 문을 닫았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이 회장은 가죽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으며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은 듯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턱을 두드리는 습관. 그것은 그와 딸 둘만의 비밀이자 식별 신호였습니다. 지아가 3살 때 아이는 늘 아빠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아빠가 생각할 때마다 턱을 두드리는 걸 보고 아이도 따라 했습니다. 아내는 웃으며 말하곤 했습니다. 어쩜 딸내미가 지 아빠랑 똑같아 생각할 때 버릇까지 판박이라니까. 이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책상 서랍을 열어 낡아서 모서리가 해진 가죽 지갑을 꺼냈습니다. 안에는 25년 전 찍은 가족 사진이 있었습니다. 분홍색 원피스를 입은 5살 지아가 부모님의 품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진 속 딸의 얼굴을 쓰다듬었고 뜨거운 눈물이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엄마의 자장가, 가족의 복숭아, 알레르기, 아빠의 턱 두드리는 습관. 이 3가지 우연이 겹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운명이었습니다. 지아야,
정말 너니? 네가 정말 아빠 곁으로 돌아온 거니? 하지만 곧바로 이성이 그를 잔혹한 현실로 끌어당겼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경찰은 25년 전 에버랜드에서 지아가 죽었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그 수많은 인파 속에서 아이는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아내는 딸을 잃은 충격으로 쇠약해져 1년 뒤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난 25년간 탐정을 고용해 샅샅이 뒤졌지만 허사였습니다. 5살 아이가 살아남아 지금 제 집 도우미로 나타날 수 있단 말인가. 그날 저녁 이 회장은 저녁 식사도 거른 채 서재에 틀어박혔습니다. 불을 끄고 어둠 속에 앉아 고통과 피어오르는 희망을 곱씹었습니다. 정 집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이지만 탐색하는 눈빛으로 노크하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죽이라도 조금 드시는 게. 정 집사. 이 회장이 말을 끊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자네, 이서연의 내력에 대해 아는 게 있나? 정 집사는 흠칫하며 죽 쟁반을 든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글쎄요. 그냥 평범한 여자입니다. 미혼모에 가난하고 인력시장 소개로 왔죠. 5살 딸이 있는데 몸이 약하다고 들었습니다. 5살. 이 회장이 중얼거렸습니다. 실종될 당시 지아와 같은 나이였습니다. 과거에 대해서는 서류상 고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랐고요. 5살 이전의 기억은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6살 이전 기억이 없다고. 이 회장이 의자를 돌려 정 집사를 쳐다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것은 기억이 지워졌거나 큰 충격을 받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회장이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동안 다른 곳 소나무 숲 뒤편에 숨겨진 별채에서는 검은 음모가 꾸며지고 있었습니다. 정 집사는 이 회장의 야심찬 조카이자 이사인 이민호의 서재로 급히 들어갔습니다. 늦었군 정노인. 이민호는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작은 약병을 돌리며 비릿한 웃음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사님. 회장님이 붙잡고 물어보시는 통에 정 집사는 이마에 땀을 닦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늙은이는 요즘 어때? 약은 꼬박꼬박 먹고 있지. 네, 잘 드시고 계십니다. 요즘 두통과 어지럼증을 자주 호소하시고 건망증도 심해지셨습니다. 좋아. 이민호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이대로면 몇 달 안에 완전히 노막 날 거야. 그럼 그룹 경영권은 내 차지가 되겠지. 그런데 표정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정 집사가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이사님, 변수가 생겼습니다. 회장님이 새로 온 도우미 계집에 이서연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도우미 계집에 그게 뭐 심상치 않습니다. 회장님이 그 애가 부르는 사모님 자장가를 들었어요. 지아 아가씨처럼 복숭아 알레르기도 있고요. 그리고 오늘 그 애를 만난 뒤 넋이 나가 계셨습니다. 아무래도 턱고에는 버릇을 보신 것 같습니다. 이민호가 용수철처럼 튀어올랐고 손에 든 약병이 바닥에 떨어질 뻔했습니다. 그는 눈을 부라리며 정집사를 노려보았습니다. 뭐 턱고에는 버릇, 자장가. 지금 무슨 헛소리야 설마. 아, 그년이 지아란 말이야. 저도 걱정입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입 닥쳐. 이민호가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져 소리쳤습니다. 지아 그 기집애는 25년 전에 사라졌어. 당신이 5천만 원 받고 깔끔하게 처리했다며 멀리 떨어진 보육원에 버렸다고 했잖아. 정 집사는 고개를 숙이고 벌벌 떨었습니다. 네, 그랬죠.
하지만 누가 알았겠습니까? 세상 참 좁다고 하필 이 집으로 기어들어 올 줄이야. 잘 들어. 이민호가 정 집사의 멱살을 잡고 이를 갈았습니다. 우리가 이 막대한 재산을 차지하려고 25년을 기다렸어. 계집애 하나 때문에 망칠 순 없어. 만약 걔가 진짜 지하고 그 늙은이가 알아챈다면 나나 당신이나 감옥에서 썩게 될 거야. 당장 쫓아낼 방법을 찾아 아니면 영원히 사라지게 만들든지. 다음 날 아침 저택의 공기는 팽팽한 활시위처럼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서연은 자신이 사악한 음모의 태풍 한가운데 있다는 것도 모른 채 묵묵히 일했습니다. 그녀가 2층 복도를 청소하고 있을 때 정 집사가 약 쟁반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이서연, 네 집사님, 이 약 회장님께 가져다 드려. 난 급한 일이 있어서 나가봐야 해. 반드시 다 드시는 거 보고 쟁반 챙겨 나와. 알겠나? 네, 알겠습니다. 서연은 순순히 약 쟁반을 받았습니다. 쟁반에는 따뜻한 물 한 잔과 흰색 작은 약병이 있었습니다. 옆에는 주치의의 처방전,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워낙 혜운이가 늘 아팠기에 서연은 약에 대해서는 지독할 정도로 꼼꼼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약 이름 성분 용량을 줄줄 외웠습니다. 약사가 약을 잘못 주는 바람에 혜운이가 위험할 뻔한 적이 있어서 그 뒤로 서연은 누구에게든 약을 주기 전에 항상 라벨을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걸어가면서 메모와 약병을 힐끗 보았습니다. 이상하다. 서연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멈춰 서서 창가 빛에 약병을 비춰보았습니다. 의사 처방전에 적힌 약 이름은 하이퍼텐션 A, 혈압 조절제였습니다. 하지만 약병 라벨은 언뜻 보면 비슷해 보였지만 아래 작은 글씨는 Hypnotic Z, 신경 억제제, 수면 유도제였습니다. 두 약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고혈압 환자가 이 강력한 신경 억제제를 장기 복용하면 병이 낫기는커녕 혼란, 기억 상실, 심지어 뇌졸중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서연의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정 집사님이 실수하셨나 보다.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서재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들어와. 서연이 들어가 탁자에 쟁반을 놓았습니다. 이 회장은 관자놀이를 누르며 피곤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내 약인가 거기도. 서연은 두 손을 꼬며 머뭇거렸습니다. 비천한 도움이 주제에 나설 일은 아니었지만 양심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 왜 그러나 저 주제넘게 죄송합니다만 약병에 있는 약이랑 의사 선생님 처방전에 적힌 약 이름이 다른 것 같습니다. 눈을 감고 있던 이 회장이 번쩍 눈을 뜨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라고? 저 처방전에는 혈압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병에 든 건 제가 알기로는 아주 강한 신경 안정제입니다. 제가 아이 약을 자주 사서 조금 아는데요. 죽음 같은 정적이 방을 채웠습니다. 이 회장은 약병을 낚아채듯 집어들고 안경을 쓴 뒤 보통 사람들은 잘 보지 않는 작은 라벨을 뚫어지게 살폈습니다. 서연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 회장의 얼굴이 놀라움에서 분노로 그리고 무서를 만큼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최근의 두통, 깜빡깜빡하던 기억들. 노환이 아니라 중독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인터폰을 눌러 으르렁거렸습니다. 정 집사 당장 서재로 올라와 당장
1분도 안 되어 정 집사가 허둥지둥 뛰어들어왔습니다. 회장의 살기 어린 눈빛을 보고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처방전 약이랑 병에 든 약이 달라. 설명해봐. 이 회장이 약병을 탁제 탁 던졌습니다. 그게 아마 제가 약국에서 받을 때 실수가 아니면 약사가 잘못. 정 집사는 말을 더듬었고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실수. 여기서 30년을 일하며 내 먹고 자는 걸 챙긴 자네가 실수라고 날 죽이려던 건가. 이 회장의 고함 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정 집사는 고개도 들지 못한 채 벌벌 떨었습니다. 그는 원망과 증오가 가득 찬 눈으로 서연을 흘겨보았습니다. 저 계집애가 다 망쳐놨어. 이 회장이 서연을 보며 눈빛을 조금 누그러뜨렸습니다. 이서연 씨, 자네 덕분이네. 자네 아니었으면 내 목숨줄 끊어질 뻔했어. 아, 저는 그저 잘 듣게. 앞으로 내 약은 자네가 전담해. 주치의에게 말해둘 테니 오직 자네만 약을 타오고 내 손에 쥐어주도록 해. 자네 외에는 그 누구도 정 집사조차도 내 약에 손대지 못하게 해. 알겠나? 네, 하지만 명령이야. nen 알겠습니다. 정 집사는 망부석처럼 서서 치욕과 수모를 느꼈습니다. 이 집안에서 자신의 권력이 박탈당하고 며칠 안 된 도움이 계집애에게 넘어간 것입니다. 방을 나오자마자 정 집사는 전화를 꺼내 이민호에게 걸었습니다. 이 사이로 목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이사님, 망해했습니다. 그년이 약 바뀐 걸 알아냈습니다. 늙은이가 철석같이 믿고 있어요. 이제 약 관리는 걔가 합니다. 수화기 너머로 침묵이 흐르더니 욕설이 터져 나왔습니다. 제기랄 걔가 약을 맡으면 지난 1년간의 계획이 다 물거품 되잖아. 늙은이가 제정신 돌아오면 조사할 거라고. 어떡합니까, 이사님? 당장 쫓아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들어봐. 숙모님, 유품을 써. 늙은이가 끔찍이 아끼는 최고급 옥비녀 있잖아. 도둑 누명을 씌워 당장 감옥에 쳐넣으라고. 그날 날씨는 이상했습니다. 점심부터 잿빛 구름이 잔뜩 끼더니 금방이라도 큰 폭풍우가 몰아칠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은 예감을 믿으시나요? 생사를 넘나들어 본 사람들은 예감이 아주 예리하다고 합니다. 그날 평창동 저택에는 숨 막힐 듯 무거운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약 사건이 있고 며칠 뒤 이 회장은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조카 이민호 이사였습니다. 큰아버지, 오늘 저녁 미국에서 중요한 파트너가 급하게 왔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 건으로 큰아버지를 뵙고 싶어 합니다. 저녁 8시 신라 호텔입니다. 이 회장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건강도 온전치 않은데 급한 미팅은 싫었지만 평생 바친 회사를 생각하며 승낙했습니다. 알았다, 가마. 나가기 전 그는 서연을 불러 당부했습니다. 이서연 씨, 저녁 약 미리 준비해두게. 접대 마치고 와서 바로 먹을 테니 서재 책상 위에 두고 문단속 잘하고. 네, 회장님. 안심하고 다녀오세요. 서연은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회장의 검은 세단이 정문을 빠져나가자마자 서연을 집어삼킬 사악한 음모가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고양이가 없으면 쥐들이 날뛴다더니 아주 이빨과 발톱을 드러내고 설치기 시작했습니다. 차가 모퉁이를 돌아 사라지자마자 30년간 근엄한 척 연기해온 정 집사가 행동 개시했습니다. 그는 주위를 살핀 뒤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회장 서재로 숨어들었습니다. 참나무 문이 철컥 닫혔습니다. 내부는 고요했습니다. 정 집사는 벽에 걸린 가을 풍경, 유화 앞으로 갔습니다. 수십 년간 훔쳐보며 알아낸 비밀 장치를 찾아 액자를 만졌습니다. 그림이 열리고 벽 금고가 드러났습니다. 그는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띠, 띠, 띠. 건조한 버튼 소리가 울렸습니다. 금고가 열렸습니다. 안에는 현금 뭉치 주식 서류, 그리고 정교하게 조각된 흑단나무 상자가 있었습니다. 정 집사의 눈이 탐욕과 도끼로 번들거렸습니다. 그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붉은 벨벳 위에 최고급 옥비녀가 놓여 있었습니다. 투명한 초록빛 옥이 은은하고 고귀한 빛을 뿜어냈습니다. 이것은 평범한 보석이 아니었습니다. 이 회장이 목숨보다 사랑했던 죽은 아내의 유품이었습니다. 생전에 그녀가 가장 아꼈던 비녀였습니다. 아내 사후 이 회장은 이것을 돈이나 주식보다 더 귀한 보물로 여기며 신주단지 모시듯 했습니다. 정 집사는 비릿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계집애야, 네가 감히 나랑 맞서 오늘 뜨거운 맛 좀 봐라. 그는 재빠르게 비녀를 양복 주머니에 넣고 금고를 닫고 그림을 원래대로 해놓았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그는 살금살금 1층 직원 휴게실로 향했습니다. 그때 서연은 주방 청소로 바빴습니다. 그녀의 외투는 휴게실 옷걸이에 걸려 있었습니다. 몇 번의 겨울을 났는지 어깨가 닳아버린 낡은 코트였습니다. 정 집사는 주위를 살피더니 순식간에 옥비녀를 서연의 코트 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그는 주머니를 툭툭 치며 더없이 사악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덫은 놓였고 먹잇감이 걸려들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시계가 저녁 7시를 가리켰습니다. 밖에서는 천둥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창밖을 보며 애가 탔습니다. 집에 있는 혜운이가 배고플 텐데 오늘 아침부터 아이가 배 아프다고 했거든요. 빨리 가야겠다. 그녀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낡은 코트를 걸치고 가방을 챙겨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멈춰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 집사가 팔짱을 낀 채 차갑게 서 있었고 옆에는 덩치 큰 경호원 2명이 험상궂은 표정으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정 집사가 소리쳤습니다. 서연이 놀랐습니다. 정 집사님, 무슨 일 있으세요? 어딜 가려고? 저 퇴근 시간이라서요. 아이한테 가봐야. 퇴근 흥. 그가 코웃음을 치며 다가왔습니다. 가기 전에 검사부터 해야겠어. 금고에 있던 사모님 유품이 도난당했어. 도난이요? 서연이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전 하루 종일 1층이랑 주방만 닦았는데. 오리발 내밀지 마. 이 집에 낯선 사람은 너뿐이야. 게다가 찢어지게 가난하잖아. 언제 견물생심이 생길지 누가 알아. 그러더니 그는 경호원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가방 뒤져. 경호원이 서연의 가방을 빼서 바닥에 거꾸로 털었습니다. 초라한 물건들이 쏟아졌습니다. 물통 하나 해우니 줄 사탕, 몇 개 텅 빈 지갑, 약 처방전 메모. 감 나가는 건 없었습니다. 없습니다. 경호원이 말했습니다. 서연은 수치심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안도했습니다. 보셨죠? 전 아무것도 안 훔쳤어요. 제발 보내주세요. 애가 아파요. 잠깐. 정 집사가 눈을 가늘게 뜨고 그녀를 가리켰습니다. 몸 수색해 저 코트 주머니도 뒤져.
서연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경호원이 거칠게 그녀를 잡아당겨 코트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경호원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천천히 손을 뺐습니다. 현관의 화려한 샹들리에 조명 아래 경호원의 손에서 옥비녀가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얼어붙었습니다. 비녀를 보고 정 집사를 보고 도대체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왜? 그녀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하, 증거가 이렇게 딱 나왔네. 정 집사가 의기양양하게 소리치며 손가락질했습니다. 이래도 발뺌할 거야. 도둑년 감히 회장님이 제일 아끼는 걸 훔쳐가니 배 밖으로 나왔구나. 아니에요. 제가 안 그랬어요. 서연이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절규했습니다. 맹세해요. 왜 그게 제 주머니에 있는지 몰라요. 전 본 적도 없어요. 집사님, 제발 믿어주세요. 전 안 훔쳤어요. 닥쳐. 억울해요. 누가 제 주머니에 넣은 거예요. 제발 믿어주세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정 집사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애원했습니다. 죄가 무거워서가 아니라 집에 못 갈까봐 무서워서였습니다. 집사님, 아픈 애가 집에 혼자 있어요. 절 잡아가도 좋은데 제발 집에 가서 애 상태만 보고 오게 해주세요. 제발요. 어미가 무릎 꿇고 비는 그 처절한 모습. 솔직히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마음이 흔들려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정 집사는 아니었습니다. 그의 심장은 탐욕과 질투로 이미 썩어 문드러져 있었습니다. 그는 발길질로 서연을 차가운 돌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이 여자 경비실에 가둬 핸드폰 압수하고 박기랑 절대 연락 못하게 해. 회장님 오시면 처리할 테니까. 안 돼. 혜우나 우리 딸. 경호원 2명이 그녀를 짐짝처럼 끌고 갔습니다. 서연은 절망 속에 몸부림쳤고 찢어지는 울음소리가 넓지만 비정한 저택을 메아리쳤습니다. 철컥, 경비실 철문이 닫히고 자물쇠에 잠기는 소리가 그녀의 심장에 못을 박는 듯 울렸습니다. 어둡고 차가운 방, 대문이 보이는 작은 창문 하나뿐인 그곳. 서연은 문을 두드리고 목이 쉬도록 소리쳤지만 돌아오는 건 밖에서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한 빗소리뿐이었습니다. 그 시각 언덕 아래 달동네. 벽시계는 밤 9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밖에는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낡은 양철 지붕을 때리며 날카롭고 무서운 소리를 냈습니다. 번개가 밤하늘을 가르고 습한 반지하 방을 번쩍 비췄습니다. 흐엉, 엄마, 배 아파. 혜운이가 침대에서 몸을 웅크린 채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워낙 약한 아이라 위경련이 다시 도졌고 배고픈 채로 엄마를 너무 오래 기다리다 탈진 상태였습니다. 박 할머니는 방을 서성거리며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서연에게 전화를 수십 통 걸었지만 불통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연락도 없이 늦을 애가 아닌데 무슨 일이 생긴 게 분명해. 고통에 몸부림치는 어린 소녀 같은 아이와 식어버린 밥을 보며 박 할머니는 더 이상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안 되겠다. 엄마 찾으러 가자. 박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얇은 비닐 우비를 입고 침대로 갔습니다. 혜운아, 뚝. 할미가 없고 엄마 찾으러 갈게. 우리 엄마 일하는데 가자. 네, 엄마 찾으러. 엄마 보고 싶어요. 혜운이가 흐느끼며 고사리 같은 손을 뻗었습니다. 늙고
병약한 할머니가 5살 아이를 업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무릎이 쑤셨지만 사랑의 힘은 위대했습니다. 할머니는 서연이 남겨둔 주소가 적힌 종이를 챙기고 살 하나가 부러진 낡은 우산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폭풍우는 생각보다 거세었습니다. 바람이 윙윙거리며 골목을 나서자마자 우산을 날려버렸습니다. 장대비가 할머니와 아이의 얼굴과 몸을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할머니 비가 너무 많이 와요. 혜운이가 등 뒤에서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금방이야. 곧 엄마 볼 수 있어. 박할머니는 바람 소리에 묻히지 않게 소리치며 아이를 달랬지만 정작 본인도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평창동 부촌으로 가는 길은 끔찍한 고난이었습니다. 길은 가파르고 미끄러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사투였습니다. 빗물은 강물처럼 언덕을 타고 내려와 작은 두 사람을 쓸어버릴 기세였습니다. 박 할머니가 발을 헛디뎌 앞으로 고꾸라질 뻔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황급히 손을 짚고 이를 악물며 혜운이가 다치지 않게 버텼습니다. 무릎에서 피가 배어나와 차가운 빗물과 섞였습니다. 힘내자. 조금만 더. 폭풍우와 싸운 지 1시간 넘게 흘렀습니다. 마침내 두 사람은 이 회장 저택의 위엄 있는 철문 앞에 섰습니다. 시간은 밤 11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박 할머니는 물에 빠진 생쥐꼴이었고 머리카락은 얼굴에 달라붙었습니다. 혜운이는 입술이 파랗게 질려 이가 딱딱 부딪혔고 울 힘조차 없었습니다. 박 할머니는 떨면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딩동. 한참 뒤에야 인터폰에서 잠결에 짜증난 정 집사의 목소리가 지지직거리며 들렸습니다. 그는 상황실에서 당직 중이었습니다. 누구요? 야밤에 웬 초인종질이야. 선생님, 제발요. 박 할머니가 빗소리를 뚫고 가냘프게 말했습니다. 여기 일하는 서연이 가족입니다. 애가 많이 아파요. 애 엄마가 안 와서 제발 만나게 해주세요. 서연. 정 집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녀는 도둑질하다 걸려서 갇혀 있어. 경찰 기다리는 중이야. 지금 아무도 못 만나. 당장 꺼지지 않으면 개풀 거야. 뚝뚝뚝. 매정하게 끊겼습니다. 박 할머니는 멍해졌습니다. 도둑질, 그 착한 서연이가 도둑질이라니. 선생님 문 좀 열어주세요. 애가 죽어요, 선생님. 할머니는 차가운 철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안은 고요했습니다. 저택에서 흘러나오는 노란 불빛이 밖의 처참한 상황을 더 비극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엄마, 무서워요, 추워요. 혜운이가 꺼져가는 불꽃처럼 웅걸거렸습니다. 박 할머니는 아이를 품에 꼭 안고 대문 옆 기둥 아래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늙은 몸으로 아이에게 쏟아지는 비바람을 막아주었습니다. 할머니의 눈물이 빗물과 섞여 짰습니다. 하느님, 어찌 가난한 사람들을 이리도 가혹하게 하십니까? 바로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강력한 빛 두 줄기가 어둠과 비바람을 갈랐습니다. 쓸모없는 회의 예상대로 해외 파트너는 막판에 취소했습니다. 회장을 밖으로 유인하려는 함정이었죠. 를 마치고 돌아오는 이 회장의 고급 세단이 언덕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이 회장은 뒷좌석에서 지끈거리는 관자놀이를 문질렀습니다. 이상하게 불안했습니다. 회장님 도착했습니다. 기사가 말했습니다.
차가 대문 앞에서 속도를 줄였습니다. 헤드라이트가 정문을 훑고 지나가다 길가 어두운 구석을 비췄습니다. 잠깐 세워. 이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환한 헤드라이트 불빛 아래 한 할머니가 웅크리고 앉아 아이를 꼭 껴안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비바람에 나무집처럼 떨고 있었습니다. 이 회장은 급히 우산을 펴들고 차 문을 열고 뛰쳐나갔습니다. 비를 맞으며 두 사람에게 달려갔습니다. 무서운 일입니까? 왜 이 시간에 이러고 있어요? 박 할머니는 흐릿한 눈을 들어 눈앞에 귀티 나는 신사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떨면서 말했습니다. 회장님, 제발 우리 손녀 좀 살려주세요. 애 엄마 서연이가 여기서 일하는데 도둑질 했다고. 근데 애가 너무 아파요. 배고프고 춥고. 이 회장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서연이가 도둑질 그는 할머니 품에 안긴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차 헤드라이트가 혜운이의 얼굴을 정통으로 비췄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붙었고 얼굴은 추위에 하얗게 질렸으며 파란 입술은 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크고 맑은 눈망울에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두려움에 떨며 그를 보고 있었습니다. 우르릉 번개가 하늘을 가르고 천둥이 쳤습니다. 하지만 이 회장의 귀에는 그 천둥 소리보다 가슴 속에서 터지는 소리가 더 컸습니다. 이 얼굴. 이 회장은 빗속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안주머니에서 가죽 지갑을 꺼냈습니다. 빗물에 젖은 손으로 낡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비교했습니다. 사진 속 아이, 그리고 눈앞에 아이. 판박이었습니다. 코, 입, 그리고 눈매까지. 특히 빗물에 젖어 머리카락이 쓸려 올라가면서 선명하게 드러난 왼쪽 귓불 아래 희미한 붉은 반점까지 똑같았습니다. 지안이 빗소리 속에 그의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바로 그때 대문 바로 옆 경비실 창살 너머로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혜운아, 엄마 여기 있어. 혜운아, 서연이었습니다. 그녀는 창문 틈으로 딸을 보았습니다. 빗속에 앉아있는 아이를 보자 어미의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그녀는 미친 듯이 소리 지르며 창문을 두드려 손에서 피가 났습니다. 문 열어 내 새끼 좀 살려줘요. 엄마 목소리에 혜운이가 악몽에서 깬 듯 왈칵 울음을 터뜨리며 경비실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엄마, 나 아파, 엄마. 아이의 울음소리와 엄마의 절규가 섞여 폭풍우 치는 밤을 찢어놓는 비가가 되었습니다. 이 회장은 경비실 쪽으로 고개를 확 돌렸습니다. 그의 눈빛이 당혹감에서 극도의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30년 동안 아무도 본 적 없는 분노의 불길이었습니다. 그는 경비실로 달려가 문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당장 문 열어, 문 열어. 안에서 졸고 있던 경비원이 깜짝 놀랐겠다가 회장이 문을 부술뜨듯 두드리는 걸 보고 허둥지둥 열쇠를 찾았습니다. 철컥 문이 열리자마자 서연이 화살처럼 튀어나갔습니다. 회장도 누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빗속으로 뛰어들어 혜운이를 와락 껴안았습니다. 혜운아, 아가, 엄마가 미안해. 엄마 여기 있어. 엄마, 무서워, 추워. 서연은 아이를 품에 꽉 안고 온몸으로 비를 막아주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두 모녀는 서로 부둥켜 안고 통곡했고 그 서러운 울음소리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이 회장은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 심장을 쥐어짜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이 울면서 아이 머리를 쓰다듬고 이마에 입 맞추고 괜찮아. 엄마 여기 있어. 엄마가 지켜줄게. 라고 속삭이는 모습. 그 모습이 옛날 아내와 너무나 똑같았습니다. 지아가 악몽을 꾸고 울 때면 아내도 똑같이 안아주고 머리를 쓰다듬고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말했었습니다. 소란스러운 소리에 정 집사도 우산을 들고 뛰어나왔습니다. 서연이 풀려난 걸 보고 그는 기겁하며 소리쳤습니다. 회장님, 왜 저걸 풀어주십니까? 저 악어의 눈물 믿지 마세요. 도둑년입니다. 옥비녀가 주머니에서 나왔다니까요. 좀도둑이에요. 이 회장이 천천히 뒤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닥쳐라. 이 회장의 포효가 천둥 소리를 집어삼켰고 정 집사와 경비원들을 포함한 모두가 공포에 질려 얼어붙었습니다. 이 회장은 성큼성큼 다가가 정 집사의 멱살을 잡고 거칠게 흔들었습니다. 훔쳤다고 내가 노망난 늙은이로 보이냐? 회장님. 정 집사는 사색이 되어 말을 더듬었습니다. 비녀는 비밀번호가 걸린 금고에 있었어, 나랑. 또 한 사람만 여는 법을 알지. 새로운 도우미가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아 숨긴 장소를 어떻게 아냐고. 이 회장은 이를 갈며 정 집사의 얼굴에 바짝 다가갔습니다. 30년을 자네를 믿었어. 가족처럼 여겼지. 그런데 감히 힘없는 여자와 어린애한테 누명을 씌워 자네랑 민호놈이랑 한통속이지. 저 아이를 쫓아내서 뭘 숨기려고 한 거야. 이 회장의 마지막 질문은 정 집사의 급소를 찌르는 결정타였습니다. 그는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고 우산이 뒹굴었습니다. 이 회장은 더 이상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비싼 캐시미어 코트를 벗어 서연과 혜은이에게 덮어주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미안하다. 너희를 고생시켜서. 그의 목소리는 아까와 달리 물기 젖어 있었습니다. 서연이 눈물 범벅인 얼굴을 들어 그를 보았습니다. 회장님, 저 정말 안 훔쳤어요. 제발 믿어주세요. 안다. 널 믿는다. 널 전적으로 믿어. 이 회장은 서연의 차가운 손을 잡았습니다. 야위었지만 기이할 정도로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그는 우산을 받치고 서 있는 기사에게 돌아섰습니다. 당장 최비서 불러 이 세 사람 신라 호텔로 모셔. 프레지덴셜 스위트룸 잡아. 서울에서 제일 유능한 소아과 의사 호출해서 오늘 밤 당장 아이 진찰하게 해. 돈은 얼마가 들어도 좋아. 네, 회장님. 그리고 이 회장은 잠시 멈칫하며 서연과 혜운이를 깊은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친자 확인 검사 당장 준비해. 내 머리카락 서연 씨 그리고 혜운이 거 채취해서 유전자 연구소장 깨워서 일주일 아니 3일, 딱 3일 안에 가장 정확한 결과 가져오라고 해. 기사는 놀랐지만 서둘러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 회장은 바닥에 꿇어 앉은 정 집사를 보며 천년 묵은 바위처럼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너 도망갈 생각 마라. 창고에 가둬. 보안팀 불러서 정 집사와 이민호 이사의 지난 25년간 계좌랑 행적 싹 다 조사해. 과거를 샅샅이 뒤져 먼지 한 톨이라도 놓치지 마. 25년 전 내 딸에게 도대체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야겠어.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 반세기 동안 묻혀있던 끔찍한 비밀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정의의 수레바퀴가 돌기 시작했고 이번에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일주일. 여러분, 우리에게 일주일은 눈 깜짝할 새 지나가지만
지금 이태준 회장에게 그 시간은 1세기처럼 길었습니다. 1분 1초가 끔찍한 정신적 고문이었습니다. 그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눈만 감으면 빗속의 아이 서연의 두려운 눈빛, 죽은 아내의 얼굴이 어른거렸습니다. 그는 서재를 서성거리며 검사 결과 전화를 놓칠까봐 전화기만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날이 왔습니다. 그날 아침은 긴 비바람 끝에 햇살이 비쳤습니다. 서재 문이 열리고 최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평소의 차분함은 온데간데 없고 발걸음이 빨랐으며 손에는 단단히 밀봉된 두툼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회장님, 결과 나왔습니다. 이 회장의 심장이 멈추는 듯 했습니다. 그는 일어섰지만 다리가 떨려 휘청거렸습니다. 그는 늙고 힘줄 솟은 손을 내밀어 서류를 받았습니다. 심호흡을 하며 미친 듯 뛰는 심장을 진정시키려 애쓴 뒤 천천히 봉인을 뜯었습니다. 검은 글씨가 박힌 하얀 종이가 나왔습니다. 복잡한 의학 용어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페이지 맨 아래 굵게 인쇄된 결론에만 고정되었습니다. DNA 분석 결과 검체 1 이태준, 검체 5 이서연 친자 관계 성립, 일치율 99%, 검체 1 이태준, 검체 3 하해운 조선 관계 성립, 일치율 99.99%.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동시에 환하게 빛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회장은 종이가 날아갈세라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룹 최고 권력자의 메마른 목구멍에서 억눌린 흐느낌이 터져 나왔습니다. 지아야, 내 딸, 내 손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25년의 기다림 고통 후회, 그리고 터질 듯한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는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잃어버린 세월을 위해 이날을 보지 못하고 떠난 아내를 위해 울었습니다. 옆에 있던 최 비서도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아직 중요한 임무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서류 뭉치를 책상에 놓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 이건 정 집사와 이민호 이사에 대한 조사 결과입니다. 진실은 상상보다 훨씬 끔찍합니다. 이 회장은 눈물을 닦고 눈빛을 날카롭게 빛냈습니다. 서류를 한 장씩 넘겼습니다. 25년 전 지아 아가씨가 에버랜드에서 실종된 바로 그날 이민호 이사의 부친 이 회장의 동생 계좌에서 5천만 원이라는 거액이 정 집사의 비밀 계좌로 이체되었습니다. 이놈들이 짜고 친 거였어. 이 회장은 이를 갈며 책상 모서리가 하얗게 되도록 꽉 쥐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최 비서가 태블릿으로 영상을 틀었습니다. 정 집사조차 몰랐던 서재 책장 뒤 비밀 카메라 데이터를 보안팀이 복구했습니다. 도난 사건 당일 밤 영상입니다. 화면에 정 집사의 모습이 선명하게 나왔습니다. 그가 몰래 금고를 열고 옥비녀 상자를 꺼내 자기 주머니에 넣으며 비열하게 웃는 모습. 그리고 최악인 건 최 비서가 분노에 떨며 말을 이었습니다. 정 집사가 지난 1년간 회장님께 드린 약 성분 분석 결과입니다. 의사는 뇌 영양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서서히 작용하는 독극물이었습니다. 혈압을 높이고 심장을 천천히 망가뜨리는 성분이었습니다. 회장님의 두통 어지럼증,
다 그 약 때문이었습니다. 쾅! 이 회장이 책상을 내리치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에서 남은 자비심마저 태워버릴 듯한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천하의 몹쓸 놈들, 짐승만도 못한 놈들. 그의 포효가 방을 울렸습니다. 믿고 먹여 살리고 가족처럼 여겼던 놈들이 이렇게까지 잔인할 줄은 몰랐습니다. 딸을 뺏고 그 아이의 인생을 송두리째 뺏고 이제는 재산을 차지하려고 자기 목숨까지 노리다니. 그놈들 어디 있어? 이 회장이 한겨울 칼바람처럼 차갑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정보원 보고에 따르면 방금 스위스 행편도 티켓을 끊었답니다. 2시간 뒤 이륙입니다. 지금 인천공항에 있습니다. 자바공항 봉쇄해 한 놈도 놓치지 마. 인천공항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정 집사와 이민호는 여행 가방을 끌고 보안 검색대를 향해 바삐 걸었습니다. 가방에는 현금과 금괴가 가득했습니다. 공항 에어컨이 시원한데도 놈들은 식은땀을 흘리며 주위를 살폈습니다. 빨리 움직여. 여기만 통과하면 끝이야. 민호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재촉했습니다. 압니다. 근데 심장이 너무 뛰어서. 정 집사가 헐떡거렸습니다. 보안 직원에게 여권과 표를 내밀었습니다. 직원이 스캔하자 갑자기 모니터에 빨간 불이 켜지고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울렸습니다. 삐삐삐. 뭐야? 민호가 기겁하며 소리쳤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두 분은 긴급 출국 금지되셨습니다. 직원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순식간에 사방에서 경찰 수십 명이 들이닥쳐 총을 겨눴습니다. 꼼짝마 손들어 당신들을 납치 사기 절도 및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한다. 차가운 수갑 소리가 두 악당의 손목을 채웠습니다. 그들은 발버둥치며 고래고래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때 군중이 양쪽으로 갈라졌습니다. 이태준 회장이 걸어왔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위험 있는 모습이었지만 놈들을 보는 눈빛은 경멸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를 보자 정 집사는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회장님, 회장님, 제발 살려주세요. 시켜서 한 겁니다. 저는 살려달라. 이 회장이 낮지만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목숨을 구걸해. 그럼 지난 25년 동안 내 딸이 어떻게 살았는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너희는 알기나 해. 내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너희는 어디 있었지? 내 고통을 딛고 돈이나 세고 있었잖아. 그는 고개를 숙인 조카 민호를 돌아보았습니다. 널 친자식처럼 여겼다. 그룹을 물려주려고 했어. 하지만 탐욕이 널 괴물로 만들었구나. 감옥에서 남은 평생 속죄하며 살아라.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공항에 울려 퍼지는 배신자들의 처절한 비명 소리를 뒤로 한 채. 정의는 구현되었지만 가슴 속 상처는 무엇으로도 메울 수 없었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온 차는 신라 호텔로 질주했습니다. 화려한 프레지덴셜 스위트룸. 서연 해운 그리고 박 할머니가 소파에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폭풍 우 치던 밤의 충격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불안하게 아이 손을 잡고 문만 바라보았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이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공항에서의 냉철한 위험은 사라졌습니다. 지금 그들 앞에는 감정에 북받쳐 수척해진 늙은 아버지만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서연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서연은 황급히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하지만 이 회장은 아무 말 없이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행동에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대기업 회장이 일가의 도우미 앞에 무릎을 꿇다니요. 회장님 왜 이러세요? 일어나세요. 서연이 당황하여 그를 부축하려 했습니다. 이 회장은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안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과 DNA 검사 결과지를 꺼냈습니다. 25년 전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아가. 그의 목소리가 부서졌습니다. 자세히 보렴. 이 사진 속 아이가 바로 너란다. 서연이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젊은 아빠 옆에서 환하게 웃는 5살 아이. 그리고 그 아빠는 바로 눈앞에 무릎 꿇고 있는 이 남자였습니다. 서연의 머리가 망치로 맞은 듯 아팠습니다. 25년간 봉인되어 있던 기억의 파편들이 봇물 터지듯 밀려왔습니다. 북적이는 놀이공원, 아이스크림 사러 가던 아빠의 따뜻한 손, 회전목마 음악 소리, 누군가 입을 막고 끌고 가던 순간, 모든 걸 잊게 한 고열, 그리고 차가운 보육원. 하지만 가장 선명한 건 밤에 일하던 아빠. 무릎에 앉아 아빠를 따라 턱을 두드리던 장면이었습니다. 톡톡. 그리고 엄마의 자장가. 잘 자라. 우리 아가 좋은 꿈 꾸거라. 깨진 기억 조각들이 완벽하게 맞춰졌습니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녀는 앞에 남자를 보며 입술을 떨었습니다. 아빠. 목이 메어 터져 나온 고통스럽지만 사랑 가득한 부름이었습니다. 지아야 내 딸. 이 회장이 오열하며 팔을 벌렸습니다. 서연이 아빠 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두 부녀는 서로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25년의 이별, 그리움과 절망의 25년이 이 포옹으로 채워졌습니다. 죄송해요. 아빠를 못 알아봐서 죄송해요. 서연이 아빠 어깨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아니야. 아빠 잘못이다. 널 잃어버려서. 아빠가 미안하다. 혜은이도 엄마와 할아버지가 울자 달려와 두 사람을 껴안았습니다. 할아버지 엄마 울지 마세요. 박 할머니는 옆에서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선한 사람이 보답을 받았습니다. 한 달 후. 여러분은 기적을 믿으시나요? 지금 평창동을 지나간다면 이 회장 저택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될 겁니다. 차갑고 음산하며 박물관 갔던 집이 완전히 다시 태어났습니다. 건축이 바뀐 게 아니라 영혼이 바뀌었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의자는 따뜻한 패브릭 소파와 투박한 원목 식탁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두운 회색 커튼은 밝은 크림색으로 바뀌어 햇살을 가득 머금었습니다. 무엇보다 집안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외할아버지, 나 잡아봐라, 못 잡을걸요. 혜은이의 맑은 목소리가 정원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이는 이제 완전히 건강해져서 볼이 통통하고 불그스름해졌고 푸른 잔디밭을 맘껏 뛰어다녔습니다. 습한 반지하 방에 비쩍 마른 아이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이 회장은 테라스 흔들의자에 앉아 신문을 내려놓고 손녀를 보며 눈이 안 보이게 웃었습니다. 어이쿠, 우리 강아지 너무 빨라서 이 할애비가 졌네. 이 회장은 10년은 젊어 보였습니다. 우울하고 고단해 보이던 얼굴은 사라지고 여유롭고 인자해졌습니다. 제때 약을 먹고 무엇보다 값비싼 정신적 치료제 덕분에
혈압도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주방에서 구수한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된장찌개 생선구이 갓 지은 밥 냄새. 집, 가족의 냄새였습니다. 서연, 아니, 이제 지아 아가씨라고 불러야겠네요. 그녀가 나왔습니다. 연노란색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올린 그녀는 옛날 어머니처럼 아름답고 우아하며 빛이 났습니다. 폐지 수레를 끌던 고달픈 여인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아빠 하우나 할머니 식사하세요. 이제 쾌적한 별채에 모셔져 가족처럼 지내는 박 할머니가 화초를 다듬다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온 가족이 그녀를 은인이자 해운이의 두 번째 할머니로 모셨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는 소박하지만 더없이 따뜻했습니다. 산의 진미가 아니라 지아가 직접 만든 집밥이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에 빨간 김치 노릇한 생선구이. 맛있다. 옛날 내 엄마가 해주던 맛이야. 이 회장이 국물 맛을 보고 감격해서 말했습니다. 지아는 미소 지으며 생선 살을 발라 아빠에게 주었습니다. 많이 드세요. 아, 식사하고 약 드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제가 다 챙겨놨어요. 알았다, 알았어. 딸내미가 의사보다 더 지독하게 관리하네. 이 회장은 짐짓 투덜댔지만 눈에는 행복이 넘쳐 흘렀습니다. 혜운이도 야채 많이 먹어야지. 박 할머니가 거들었습니다. 네. 혜운이가 볼이 터져라 밥을 오물거리며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사랑스러웠습니다. 커다란 창밖으로 보름달이 정원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폭풍우는 지나갔고 맑고 별이 총총한 밤하늘이 남았습니다. 그 집에서 25년의 고통과 이별은 과거가 되었고 그 자리는 완전한 행복과 회복된 가족애로 채워졌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더덥고 파도도 많지만 저는 믿습니다. 착하게 살면 복이 온다는 것을요 권선징악.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비바람을 맞아도 결국 평온한 항구를 찾게 됩니다. 서연처럼, 이 회장처럼, 그리고 박 할머니처럼 말이죠. 가족을 되찾은 서연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해피 엔딩이라 다행이죠. 솔직히 말해서 저도 이야기하면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거나 가족을 떠올리게 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서 채널을 응원해 주세요. 지친 여러분의 마음을 달래줄 감동적인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리고 하요운이네 가족을 위한 따뜻한 응원 댓글도 잊지 마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시고 내일은 더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